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앞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지역과 그리고 기록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저희가 개인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네 번째 지역 대상 실천 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은 우리가 다음 학습할 지역사회복지론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죠. 공동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수반되는 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상이 개인 대상일 때는 그냥 클라이언트 1인이었죠. 그리고 가족 대상일 때는 우리가 가족 일 대상으로 하는 거였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예를 들면은 저희 외가가 이제 그 섬에 있거든요. 섬에 있는데 늘 항상 제 어릴 때 기억에 외가에 가면은 할머님들이 그렇게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섬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배를 다들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뱃일을 하시다가 이제 할아버님들이 이제 바다에 빠지셔서 사망을 하셨다던가 뭐 이렇게 되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 지역의 특성은 굉장히 남자 할아버지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겨울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는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밭일을 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겨울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의 특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때요? 계절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령층도 조금 더 다양해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원도다라고 하시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이동이 굉장히 커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병원의 접근성,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노년의 접근성이라던가 그래서 많은 게 마을 회관 가셔서 모이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농어촌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서울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대도시, 광역시 정도만 되더라도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이러한 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체육센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운영하시기가 또 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역사회마다의 특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천 과정들도 이제 여기에서 개념 구성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역사회에서의 복지를 실천하는데 실천 유형에는요, 우선은 지역사회 개발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사회 행동을 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행동이다라고 하시면은 주민이 조직화 해서 어떤 발언권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거, 우리가 왜 공청회 이런 것들 많이 한다라고 하죠. 이랬었을 때의 어떤 행동을 단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 사회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의 이 지역사회에서 실천 방법, 사회복지의 실천 방법을 보면은 집단을 옹호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자원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옹호하는 이러한 집단을 옹호하는 기술들도 여기 있는데요. 우선은 이 클라이언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라던가 이 지역 자체를 우리가 조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집단을 옹호할 때에 사회복지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를 만나다 보니까 정말 내 부모님 같고 막 이러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객관화하기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랬었을 때에 이러한 어떠한 목표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가지고 수축해서 달성할지 아니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갈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저항에 대한 문제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도 이 사회복지사가 유의해야 될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뭐 이슈화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집단 옹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라고 하면 사실 집단은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에 합쳐서 이렇게 교재에 언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해왔었던 이러한 과정, 프로세서에 대한 기록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록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뭐 오늘 있었던 긍정적인 의미부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노트북을 떨어뜨렸던 어제 예시를 뭐 들기도 했었지만 기록을 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면 정보가 축적이 되죠. 내가 이 클라이언트와 끝까지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랬었을 때는 이를 어떻게 해요? 인수인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또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록이 중요하고요. 기록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클라이언트의 인구학적인 특성, 예를 들면은 거주지가 어딘지, 그 다음에 뭐 성별이라던가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뭐 보통은 뭐 주거가 형태가 빌라냐 아파트냐 뭐 자가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구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비스 제공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경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중위 몇 % 안에 있는지 하위 몇 % 안에 있는 가구 수에 해당이 되는지 1인 가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사유가 기재가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기록 안에서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 클라이언트의 내용, 히스토리를 다 파악을 하고 인적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은 여러분들 함부로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발설해서도 안 되겠죠. 기록을 하는 목적은 우선은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우리 돈을 재화나 용역은 우리 개인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 개인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의 국고, 그다음에 지방세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민간 기관의 참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다. 증빙 자료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이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라고 제공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료화하고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 그랬었을 때 어떤 기록의 용도에는 슈퍼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다른 분한테 의뢰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었을 땐 기록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기록을 보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정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대화체로 AB 대화 주고받는 채로 옮기는 기록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대화 그대로로 옮기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하는 건 불가능한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체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례의 어떤 진행 사항을 이야기하듯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클라이언트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 사항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체로 기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체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점이 불명확하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제지향적인 기록이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갖고 찾아보려고 하고서 기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화하고 표준화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록하는 방법에는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우선은 기록을 어떤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얻은 내가 얻은 클라이언트한테 얻은 정보나 아니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특정한 어떤 환자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이러한 치매 환자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얻은 주관적인 정보들, 그 가족들로부터 얻은 정보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객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어르신이 치매 문제가 있긴 하구나, 기억력에 감퇴가 있긴 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건강지원센터라던가 치매센터와 연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정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세서로 진행될 건지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기록하는 네 번째 기록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고 간결하게 요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뭐냐면 너무 압축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단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가독성 있게 혹은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수행했던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운영했던 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객관화해서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현 상황은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있어야 됩니다. 기록에서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고 기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 기술을 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평가라는 거, 우리가 평가받는 사람인지 평가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사실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평가받는 입장이 조금 더 많죠. 우리 사회복지사로서는. 그랬었을 때 서비스 퀄리티라던가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서비스 제공한 게 최선이었는지 다른 어떤 서비스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는 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랬었을 때 평가하는 분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소속에 따라서 자체평가다라고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에서의 평가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하는 평가가 자체평가가 해당이 되고요. 내부평가다라고 하면은 기관 내에서 하는 평가가 내부평가가 되겠죠. 자체평가나 내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들지 않아요. 평가하는데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객관화하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외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해서 이제 어떤 평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객관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운영하는 기관과의 어떤 순위를 매긴다던가 이런 것들을 공유받을 수도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평가하는데 효과에 있어서는 성과를 얼만큼 달성했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평가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시기에 따라서 과정 중에 하는 평가가 있고요. 평가가 이제 그 모든 사정 단계까지 끝난 다음에 하는 총괄 평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에는 평가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모형이 단일 설계가 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일 사례 설계의 장점은 우선은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AP 혹은 ABA 아니면은 BAB 다양한 설계를 통해서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 평가하는 단일 설계는 우선 활용이 쉽고요. 그리고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사례를 하나만 평가한다는 단일 사례이기 때문에 하나만 평가한다라는 이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어떤 집단, 지역 사회,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기록과 평가,
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실천이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론으로 따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이제 국가 면허증이 라이센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필수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에서 배제가 되고 선택 과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어때요? 지역 특색이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점점 이런 지역사회의 복지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필수 교과목으로 다시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어떤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실천 모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 복지를 하기 위한 실천 과정들과 전략, 평가하거나 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시험 보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그 시골, 마을 아니면 이렇게 폐쇄적인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연 발생적인 그 집단이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지역에 그 가족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 전통적인 지역사회였다라고 하면은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이러한 지역사회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출생지는 어디이신가요? 각각 우리가 태어난 출생지가 다들 다르실 거거든요. 그것이 지리적인 이러한 지역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생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내가 바다 근처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산 근처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섬에서 태어났는지, 뭐 다양한 아니면 나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는지, 이거에 따라서 학습 환경이라던가 성장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갖는 그 특이한 공동 양식들이 있을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귀속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속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됩니다.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가 로스거든요. 로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우선은 지리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를 서로 구분을 한 학자가 이 로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힐러리, 그리고 맥키버, 그리고 워렌, 넬슨, 턴햄까지 여러 학자들이 지역사회를 구분을 했는데요. 우선은 뭐 지리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함께 본 학자들도 있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한 가지만 본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던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광역시냐 아니면은 시군구, 읍면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행정구역으로 분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가 갖는 다양한 기능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생산과 소비와 분배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기업 혹은 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공장을 하나 증설한다라고 했었을 때 서로 우리 도시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됐었을 때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외부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거주 시설이 이렇게 증설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로 도시가 이제 지역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동감 있게 좀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 경제적인 역할이고요. 그리고 사회화 기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통제 기능도 있고요. 사회 통합 기능도 이제 여기에 있죠. 그래서 교회나 사찰 등이 이제 지자체의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상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던가 자원봉사단체, 뭐 모든 거의 지자체마다 자원봉사단체들은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 개인과 가족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얼마만큼 사회 궁극적으로
이렇게 삶의 질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서비스 상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주는지,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수준을 향상시켜주는지가 이 지역사회, 그다음에 실천의 개념입니다. 자, 로스가 앞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4가지 역할에서 안내자, 조력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사회치료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치료자 역할에서의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사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르신들만 많은 어떠한 농어촌 마을이다라고 하시면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던가 개입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 대도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아니면은 대도시 서울이다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구마다의 무드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 내에 있는 종합복지관 프로그램만 검색을 해보셔도요. 프로그램이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거,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거,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거,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게 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것들이 프로그램도 다르고 그 참여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수준도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만약에 수업을 한다, 제2 외국어에 관련돼 있어서 영어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레벨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어떤 집단 구성원에 맞는 이러한 것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맥닐이 사회복지 실천의 7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지역사회와 그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사각지대라는 거는 사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욕구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거나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역시 개인한테는 클라이언트가 그 1인이었지만 지역사회 전반이 클라이언트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것까지도 이 맥닐이 이야기한 7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요거는 제가 따로 준비한 건데요. 유엔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10가지의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3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주민들의 태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삶의 질이나 최소한의 생활에서 영위하는 걸 벗어나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주말마다 이제 게이트볼 하고 그리고 나들이도 가고 바깥 나들이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겨울에 눈 구경도 가고 봄에 꽃 구경도 가고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 집단 구성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식과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게 유엔에서 발표한 10가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 또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떠한 실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지역사회복지가 언제부터 유래가 되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조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영국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다라고 하면은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형성기에는 1960년부터 1980년대인데요. 시범보고서라고 해서 서비스가 어떤 그 통합적인 서비스의 중요성과 그리고 어떤 포괄적인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미 1960년대에서 80년대 영국에서는 이렇게 강조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전기인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기까지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그 행동 지침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 서비스의 공공 서비스에서의 어떤 민간 서비스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정부나 이런 거 빨고서 지역사회 자체가 이제 나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게 그린피스 보고서입니다. 그 사회복지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나왔었는데요. 자선조직협회랑 그다음에 안보관 활동이 있죠. 둘 다 이렇게 그 어떤 빈민과 관련되어 있는 구민을 했던 이러한 것들인데요. 안보관 활동 같은 경우에는 바네트 목사가 실제로 대학생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분들의 시선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반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인보관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일제시대 이전, 그리고 그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두레나 품앗이 이런 굉장히 토속적인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일제시대 때도 역시나 그랬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다양한 어떠한 지역사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197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업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질적 변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복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새마을운동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종종 이렇게 코미디 프로의 어떠한 그 소재거리로 나오기도 하죠. 슬로건처럼 내걸었던 게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반상회를 만들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지대까지 다양하게 이제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 사진은 지금 청도인데요. 새마을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안내하는 것들 중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전시관 같은 것들도 있어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목표는 굉장히 실적 위주였죠. 그래서 5개년 계획이라던가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정부의 리드 하에 굉장히 빨리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자발적이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그래야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순응하고 따라갔었던 게 이 새마을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봤었을 때는요, 어떠한 주민 참여에 관련돼서는 사회운동, 사회행동, 그 다음에 시민단체 운동, 주민운동으로까지 확산이 됐던 게 새마을운동의 이런 사업 정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의 역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이 복지와 관련되어 있어서 앞서서 지역사회라는 거는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은 집단이 소속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지역사회 복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리적인 의미도 있었고, 아니면은 기능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 개발을 하기 위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역사회 복지를 운영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체계 이론이 있죠. 체계 이론이라는 거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들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는 게 이 체계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떠한 체계냐라고 봤었을 때 사회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의 요구에 맞게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게 이 체계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기능적인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합의된 가치와 규범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구조기능론에 해당이 되고요. 생태이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자체가 이 어떤 생태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어, 환경에 맞게끔 상호 의존적이게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교묘한 이론이다라는 거는 비용과 인풋과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사회교환 이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주의 이론이라는 거는 지역사회는 어차피 똑똑한 몇 명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 상위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이론이 이 엘리트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이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좌우한다고 보는 견해가 엘리트주의입니다. 다원주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파워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힘 관련된 이론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갈등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이러한 그 어떤 사회 체계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체계가 흔들리고 그를 통해서 그 기존의 강한 사람과 더 세게 센 강한 사람이 나타났었을 때의 이 둘의 갈등, 그랬었을 때 다른 구성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들의 역할, 관망만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따르던 리더를 이렇게 옹호할 건지, 집단 옹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갈등 이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가 권력이나 힘을 가진 계층, 그리고 그 힘을 갖지 못한 계층끼리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갈등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하는 계층이라던가 힘을 갖고 있는 계층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갈등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힘 의존 이론이다라는 건 결국에는 사회복지는 재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 있는 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어떤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힘 의존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힘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에는 자원 동원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는 늘 항상 재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많은 곳에 분배가 돼야 고루 분배가 할 수 있는지를 늘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한계를 보는 게 이 자원 동원 운동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나 혹은 정부 조직, 그리고 그다음에 산업체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를 얼마만큼 잘 정의했는지를 보는 게 자원 동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의한 그 모델이 있는데요. 조력자냐, 옹호자냐,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자냐, 아니면은 행동가냐, 이런 각각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실천 모델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내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어떤 의견만 피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그 구성원들의 집단 구성원들과 그리고 재화와 그리고 나의 어떠한 전문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합의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러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최선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인가? 여기 이만큼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저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해 드렸던 게 혹시 다른 게 있진 않았을까라고 자문을 계속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최선의 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이 변화 전략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사회행동이다라는 거는 이러한 집단들이 어떤 권력층과의 이런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회행동을 했었을 때에 표적 대상이 되는 집단과의 대항을 하거나 주민 동원을 하는 등 이러한 조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이 로스만이 이야기한 전략 변화입니다. 변화 전략의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좀 현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여러분들 이 와일과 갬블 같은 경우에는 빼놓지 않고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교과서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릅니다. 어느 교과서는 와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교과서는 웨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떤 외국 학자니까 이렇게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학자가 정의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궁극적인 사회복지의 목적이 우리가 삶의 질의 향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대상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고 내가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복지사로서 인간적인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한다던가 사회적인 어떠한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사회 복지에서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었을 때 이 학자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사회계획 모델에서 보셨을 때는 조사자다라는 거죠. 내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계획을 할 건지,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잘 나아갈 수 있게끔 할 건지 개발을 했었을 때는 조사를 하고 프로포저를 작성을 하는 작성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떠한 정치, 사회행동을 하는 사람일 때는 조직가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일 때는 촉진자가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만큼 권력을 갖고 힘을 인파워먼트 있게끔 운영이 돼서 다른 조직사회와 지역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게 웨일과 갬블이 이야기한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모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테일러와 로버츠의 실천 모델인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그리고 계획 모델,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정치적 어떤 권력 강화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실제로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실천하고 전략하고 전술을 세울지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개인 대상과 가족 대상과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전략, 전술이다라는 이 단어 자체부터가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이러한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얼마만큼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지역사회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운영을 할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자체는 너무 읍면동인데 외국인 이렇게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서 온 이러한 이민자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이라던가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결혼을 해서 온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분들한테 그러면 한국어를 알려줄 한국어 교실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려고 봤는데 막상 출산을 할 산부인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구가 몇만 명, 10만 명, 8만 명, 이렇게 10만 명 되는 도시인데도요. 출산할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막 30분, 1시간 거리 있는 병원으로 막 가는 이러한 경우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한 상황인 거예요. 연출되는 게. 이런 경우에는 지역 내에 어떠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발견을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운영을 하려다고 보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건지 동원을 할 건지를 파악하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액션해야 되겠죠. 또 실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평가가 제일 마지막에 운영이 되는 거는 총괄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실행을 하는 중간에 운영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처음 계획되어 있던 목표를 향해서 예산되어 있던 이 자원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건 과정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과정평가도 하기도 하고요. 형성평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사정을 위해서는 실제로 어떠한 이 공식적인 이러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패널 자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나라에서 뭐 통계청이라던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라던가 이러한 사회복지 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2차 자료를 확인하거나 공청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설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서베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자료 수집을 해서 실제로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할 때에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괄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양 과정 중에 하는 과정평가 혹은 형성평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역의 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옹호 기술, 그러니까 옹호한다라는 거는 나 그렇지 않아 라고 대변한다라는 거죠. 이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기술에서는 옹호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이거 도로를 내면은 바다 어느 쪽이 동해 어디 바다랑 연결을 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우리 이 마을로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어르신들한테 논, 밭 이거는요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거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이제 뭐 공짜로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다 시에서 이렇게 다 측량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안 팔고 막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공청회를 이제 막 한 3차, 5차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옹호하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정치적 압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서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조직화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정치적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국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발의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들, 조직들한테 이 정책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따를 수 있게끔 시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이 정치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 중에 이제 뭐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그 이슈와 관련돼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장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은 시의원 분들이 주로 많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우리 시에는 없는 게 뭐가 있지? 이 읍면에는 없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뭐 발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도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많이 지역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그 사회 환경과 사회 복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결국에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환 속의 인간, 그 다음에 환경과 인간은 상호 의존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나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회복지 전반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을 어떤 다른 환경과 구분 지어 놓고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환경과 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각지대, 그거를 꾸준히 개발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저는 제일 몇 가지 슬픈 단어 중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웃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뭐 종교적인 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죽음이 굉장히
영예로운 죽음이고 굉장히 헛되지 않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독사만큼 슬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막 몇십 일을 방치돼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여전히 사각지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주민의 참여나 아니면 이런 것들 독려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거 역시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그분들, 그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군구에서의 어떠한 지역사회 보장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수립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어떤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접점에 있는 지역사회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굴하는 업무라던가 아니면은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문하는 것들도 이 시군구에서 자문하는 것들도 이 보장협의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개인을 클라이언트로 봤었을 때는 사실 그 투여해야 될 재화나 용역이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위가 지역사회다라고 하면은 벌써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해야 될 자원의 규모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입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원 동원도 해야 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만의 운영하는 자금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국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국고의 지원을 받지만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시장 형성에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구매력을 보전하고 인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사회의 투자적인 경제적인 기업을 우리가 자립 기반으로 확충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2012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전국 각 시, 도, 지사마다 축제, 지역 축제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평이다라고 하면은 나비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비축제가 있으려면 꽃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인가는 장미축제로 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축제, 경기도 이천에서는 이천쌀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런데 도자기 축제, 이런 것들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꽃축제라던가 아니면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머드축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것들로 이제 연계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운영되는 게 개발하고 진행돼야 될 게 어떤 면, 동 이런 지자체가 복지 허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허브라는 게 어때요? 연결되어 있는 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각각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합돼서 발굴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읍면동 복지 허브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을 대여하는 움직이는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건강검진 하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복지 그 다음에 그리고 흡연 이라던가 아니면 금주와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이렇게 차가 운영이 돼가지고 막 어르신들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국에 가장 많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사회복지관이거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적
물적 이렇게 그다음 자원들이 합쳐져서 지역 내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운영 원칙에서는 그 지역의 지역성의 특성의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성, 그다음에 어떠한 자원 활용, 그리고 투명성과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에는 5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복지. 그래서 가족의 어떤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지역 사회 조직, 그리고 문화 교육 사업들. 그래서 문화 사업들로 대부분 많이 진행하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조금 오래된 이러한 영화들 있죠. 특히나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막 과거 영화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무료 상영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활 사업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관에서의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자활 사업이다라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조건부 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를 하시게 되면 복지 혜택 해드릴게요라고 하시는 게 자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자활센터와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이제 특별, 서울, 그리고 광역시에 해당이 되고요. 지역은 시군구, 읍면동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냐, 자활급여 특례자냐, 일반 수급자, 특례 수급자라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냐, 아니면 차상위,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냐, 이러한 참여 대상들이 조건부로 참여를 해서 진행되는 게 자활 사업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란 단위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되기 때문에 자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고 생태학적인 구성 관점인지 아니면 뭐 다양한 이론들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어떤 주민의 어떤 의식이 변화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참여도 중요하다라는 거, 유엔의 원칙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차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